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NCS의 5영역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NCS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요, NCS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 사실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과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취업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순간 왜 우리나라에서 또는 많은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서 NCS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 영역이 과연 구직자들의 어떤 역량을 테스트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시험을 만들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대답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효과적인 NCS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수능을 보셨거나 기타 다른 수험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라면 그런 소리들 많이 하시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가장 효과적인 수험이 된다. 그런 과정 때문에 이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좀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사회에서 인재가 누굽니까? 인재가요. 인재라는 옛날과 달리 인재상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전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암기력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암기력이 가장 큰 인재 덕목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삼성전자 아니면 한전의 지난해 매출액 총액과 영업이익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그거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맞아요. 요즘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은 인터넷이나 그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즉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그러면서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시절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한전 여기에 매출액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실 겁니까? 자, 이제는 좀 대답이 복잡해지죠. 대학 도서관에 가본다, 국회 도서관에 가본다, 아니면 신문을 찾아본다. 자, 신문을 찾아봐도 오늘자 신문에 그 정보가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요. 대학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 지극히 일반적인 경로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정보를요,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같은 시기에 그걸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입사를 준비하는 누군가들이 그래도 내가 이 회사의 작년도 재무제표라든가 그 밖에 영업 성과들은 알고 가야지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미리 대출을 받아서 가져가 버린다든가, 국회 도서관에서도 누가 그걸 가져놓고 계속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 또는 많은 기업체에서 인재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암기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정보를 구하기 자체가 어려우니 휴대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즉 외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의 대입 시험이 뭐였습니까?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는 시험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력고사는 수능과는 전혀 메커니즘이 다른 시험입니다. 주로 뭘 물어보느냐? 바로 어떤 나란말 싸움이 증국에 하고 가로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마띠 가로치고, 그래서 철저히 암기력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바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암기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보가 없는 시절에 내가 그건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떤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로 93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웹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열리고 나서 많은 그 산업 현장에서 또는 기업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요, 인재들이 요구되는 덕목은 암기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나 사고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제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미래는 밝은가요? 아니면 현기차가 미래가 더 밝은가요? 이걸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물론 혼자 고민할 수도 있죠. 골방에 갇혀가지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vs 현대차 이렇게 해서 검색을 쭉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기차예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미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미래가 좋아요. 그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정보들과 많은 근거들, 많은 데이터들 그거를 무엇인가 나에게 맞게끔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맞게끔 재가공해서 의미 있는 아티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실 요즘 시대에 인재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겠죠. 바로 그런 능력은 바로 사고력이 있어야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NCS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 NCS가 공공기관의 인적성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NCS의 지향점과 우리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하는 인적성 시험의 지향점이 같아요. 바로 일부 이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NCS는 NCS와 일반적인 그 사기업의 인적성 시험이 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사고력이라는 중요한 덕목을 하나 발굴한 것도 있는데 민간 기업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찾아냅니다. 뭐냐? 바로 개인의 인성 또는 조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말주변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쫙 좌중을 압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리드해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샤이해서 남들 앞에서 잘 못 나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샤이하던 성격, 남들 앞에서 잘 말 못하는 그 성격이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을 것이고 대학교 때도 그랬을 텐데 갑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싹 바뀔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회사는요, 성과를 내주는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A라는 사원을 영업팀에 놨더니 성과를 하나도 못 내는데, 기획부서에 냈더니 성과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을 기획부서에 냈더니 성과를 못 내는데 영업부서에 냈더니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 탤런트들의 부합한 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억지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라 라고 푸시해봤자 에버리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수준 아니면 평균보다 못하는 수준밖에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스스럼 없이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 부서에 냈을 때는 정말 익스트라 오디너리하게 비범한 성과들을 내나겠죠.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들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투자를 이렇게 위축하고 있는 시대에 또는 공공기관마저도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은 본연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을 그 부서에 배치하자는 그 차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적성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일단 뭐다? 사기업 인적성이에요. 자, 그런데 NCS는 요거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NCS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NCS는 물론 공공기관의 인적성이라고 지금은 칭하되지만 서서히 사기업들도 지금 하나씩 NCS 기반으로 사람을 새로이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두산도 지금 NCS 기반으로 사람을 뽑겠다라고 했고요. SK도 어떻게든 NCS를 좀 활용해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NCS는 어떤 거냐? 자, 이 NCS는 그래도 국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어떤 국민을 국가가 하는 사업들은 모두 국민이 주셨던 혈세로 운영되죠. 그런데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인성, 타고난 적성이 어떻기 때문에 얘는 그 일을 시키면 안 돼. 그리고 얘는 타고난 인성이 이 부분에 좋기 때문에 얘를 시키자.
이거 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납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대규모 영업사원을 뽑았다. KT에서 대규모 영업사원을 뽑았다. 그런데 인적성 시험으로 바로 그 영업사원이 될지 안 될지 선별했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아, 내 성격이 어때서요? 난 들어가면 열심히 할 텐데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NCS 시험은 이 부분은 좀 약해요. 예, 이 부분은 좀 등한시하고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실선을 좀 쳐볼까요? 점선을 쳐볼까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말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직업 뭡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은요, 국가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갔던 사람도 공무원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대학조차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조차도 못 나온 사람도 공무원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100% 뭘로만 뽑습니까? 필기시험으로 뽑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 나이 제한이 있었나요? 없죠. 성별 제한이 있었나요? 없죠. 학력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제로섬에서 시험 봐서 잘 붙으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경력들이 제약을 받아서 바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정부의 기조입니다. 물론 공무원보다는 공공기관은 완벽하게 그 정부 조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민간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도 많죠.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는요. 따라서 완벽하게 공공적인 방식으로 뽑을 수도 없지만 또 완벽하게 또 사기업적인 방식으로 뽑을 수도 안 돼. 그래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그 어떤 채용 프로세스가 꽤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NCS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를 그럼 보는 거냐. 인성 부분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넣을 수는 없는데 바로 사고력 플러스 뭐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물어봅니다.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가장 공식력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OX, 사람들에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도 가장 큽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왜 국영수를 보고 왜 행정법 행정학을 보나요? 딱 그 지식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식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지식으로 당연히 세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은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국영수 잘하는 게 무슨 공무원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NCS에서 들어가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기술 파트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또는 특허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안전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바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이해하는 어떤 산업적인 환경이라든가 회사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지식들을 같이 물어본다. 그러니까 산업과 기술이 아니라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사 자체를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지식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사고력과 지식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뭘 요구하냐? 노하우하고요, 윤리의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노하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형화된 지식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무형의 그 업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경험들을 많이 넣어서 그것이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현격한 기여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NCS는 이 노하우를 많이 물어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또는 정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는 상황 판단 능력에 해당되는 또는 직무 윤리 쪽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녹여서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CS가 그래서 태동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필기시험에서 NCS를 다 활용할 수는 없죠. 공공기관 취업 준비해 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몇몇 대형 그 공공기관을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은 일단 비정규직을 채용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규직을 바꿔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채가 없어서 대규모 필기시험과 같은 것들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의 일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면접이나 자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NCS는 그쪽 방향으로 진화 발전을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공공기관의 그런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을 좀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다른 것들은 이제 특별한 그 영역을 이제 여쭤볼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특히 수리 능력은 과연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그걸 좀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기업 인적성 시험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수리 능력 하면 대충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S에서 수리 능력이 어떤 스타일로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출제되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능력.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능의 수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수리 능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일정한 패턴을 읽고, 다른 말로 하면 규칙화를 찾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나중에 본 수업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 뭐 1, 3, 5 다음에 무슨 숫자가 나온 다음에 9가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거긴 하지만요. 자, 이런 패턴 문제가 수리 능력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기업에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공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지면상이나 어떤 저서라든가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원래 로우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혹시 엑셀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많은 셀들에 진짜 숫자만 빼곡히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 뭐 아마 1000바이 1000도 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위에 거들하고 이 옆에 거들하고 이게 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장편이 또 있겠죠. 이게 몇 년도 거, 몇 년도 거, 몇 년도 거, 몇 년도 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진짜 뭐 빅데이터 아닌 빅데이터처럼 보이실 거예요. 빅데이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무 중에 하나가 CRM 관련한 업무라서 일선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제품을 소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신용카드 장부를 받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그 신용카드가 지출되어 있던 장소, 식당에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어느 부산에서 썼는지 서울에서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쭉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긴 그 나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소득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직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품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뭐가 또 있을까요? 그 사람이 쓴 신용카드의 종류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품목의 가격대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주로 샀던 시간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그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또 종류의 또 시트가 있을 거고, 각각 월별로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데이트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멍하니 보다가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걸 쭉 보다 보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 봐요, 참. 뭐 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이상한데요. 뭐가? 그러면 이상하게 광주 지역 20대 여성들이 특별히 이 제품을 더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면서 그걸 뚝뚝 떨어져 있는 걸 찝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트에서도 뚝뚝 떨어져 있는 걸 찝죠. 그러면 진짜 통계를 그걸 딱 뽑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광주 지역 20대 여성이 그 제품을 산 그 히팅 수하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히팅 수를 딱 비교를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확 있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광주 지역 지사는 걔네들한테 그걸 어떻게 파는지 제대로 된 마케팅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 당장 전화해. 해서 전화한 다음에 그 마케팅 방법을 전국에서 동시에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럼 전국에서 당연히 20대 여성들에게 그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같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로 데이터 안에는 무엇인가 기업에서 찾고자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법도 같이 담겨져 있고, 따라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막연한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야지만 그게 하나의 공식이 되고 로직이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패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바로 그런 상황적인 여러 숫자들이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당연히 도형으로도 나타내고요. 그죠? 도형으로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호로도 많이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뭐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보기 좋게 기역으로 이렇게 표시 안 해요. 기역을 이렇게 해놓고요. 니은은 이렇게 해놓고요. 디귿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역인지 니은이 디귿인지 리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리을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기호를 보면서 이거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놓은 거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기호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나마 이건 난데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알파벳이에요. C, D 이렇게 하면 이건 왕자 같은데 이건 E자를 뒤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D자를 뒤집은 거고, C자를 뒤집은 거고, B자를 뒤집은 거죠. 이처럼 알파벳이라는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패턴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패턴 문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전략을 미리 좀 가지고 있고 몇 가지 경험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아예 이 그 숫자들 중에서 일부가 가공된 거 있죠. 도표나 그래프를 줍니다. 이 도표나 그래프를 주고 그 도표와 그래프를 제대로 해독하고 그 안에 있는 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지를 또 보는 게 바로 수리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이 수리 능력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준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직장 생활하면 그런 경험 많이 있을 텐데 아침에 이제 높으신 분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이 쭉 출근을 해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뭔가 의미 있는 게 있으면 쭉 찢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한 사람 누가 있나 하고 딱 보면서 김대리 일로 좀 와봐 하면서 그걸 딱 신문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회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좀 파봐가지고 나한테 이따 오후에 좀 보고 좀 해줘요. 딱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대부분 의미 있다라고 얘기한 건 그 기자가 이렇게 구구절절 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통계치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도식화된 걸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무님이나 부장님이 주신 그 도표나 그래프, 이걸 보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의 시사점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신 거구나, 이걸 읽어내야 그 다음 업무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윗선에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급 제도를 성과급 나간 거에 대한 장표를 줬거나 아니면 뭐 매출 채권 관리하는 장표를 줬었을 때 그거를 보고 나름대로 시사점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 도표와 그래프가 또 어디에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 사고력에 중요해요. 사고력의 첫 단추는 뭐냐? 사고력 첫 단추는 정보의 올바른 해석에 있습니다. 근데 정보라는 게 대부분 뭘로 되어 있나요? 첫째, 글이죠, 글. 문장과 그 다음에 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김세중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글을 오해 없이 잘 해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요, 바로 정보 중에서 글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도표랑 그래프가 또 다른 정보죠. 도표랑 그래프라는 또 다른 정보를 올바르게 일단 해석을 해야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사고력이 올바로 발휘되고 있느냐 안 발휘되고 있느냐의 첫 걸음은 바로 그러한 도표와 그래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해석, 이것이 기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수리 능력에 이 부분이 바로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고, 많은 기업의 NCS 문제에서 도표와 그래프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NCS에서 수리 능력을 크게 공부해야 될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도표랑 그래프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나 제시되어 있을 때 내가 명확히 볼 수 있느냐. 특히 이 도표와 그래프를 명확히 볼 때는 뭐부터 찾아봐야 되냐면 항목하고 그다음 단위 이걸 먼저 본 다음에 특히 요즘 조심해야 될 건 각주 같은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바라볼 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첫째, 그 도표나 그래프의 제목을 반드시 문제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 이 밑에 있는 도표나 시트가 무엇을 전달해 놓거나 무엇을 정리해 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 도표를 다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보기를 읽어보고 그 위에 있는 도표를 어느 관점에서 내가 분석해야 되느냐를 먼저 잡아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문제 보기를 보고 도표를 해석하고 보기를 보고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형태로 많은 부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도표와 그래프들이 많겠죠. 퍼센트 또는 뭐 비율 분석 또는 그 밖에 다른 뭐 건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 드릴 겁니다. 자, 패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순 수열 문제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패턴은 정말 광의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수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떤 규칙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도 숫자만이 아니라 도형 기호들로 나오는 거죠. 사실 패턴과 규칙화 문제는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어떤 접근법들을 미리 경험해 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실전 시험에서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도형 문제를 잘 푸는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전달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 영역은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과 이런 의미 때문에 NCS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 설명 그리고 NC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